우리는 마음 다스리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오늘 아침에 보살님께서 자기 그 사촌, 조카가, 자기 조카가 이렇게 폐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그 조카가 나이가 나보다 많은 것 같던데? 한 50대 중반쯤이었나?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대. 그냥 기침하는 정도였는데, 이렇게, 그, 검진 받다가 암이라길래, 그런 소견이 나왔길래, 이제 정밀검사하니까 사기라는 거지. 야, 그러면 이제, 조카가 그러니까 이제, 보살님이 밤잠을 못 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상 이 조카인 당사자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때는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내려놓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은 내려놓을 수 있겠죠. 될까, 여러분들? 나 오늘 건강문제 갔더니 폐암 사기래. 폐암 사기면 이거는 뭐 90%, 95% 이상이 올해 내 돌아가신다는 얘기잖아요. 이 정도 사기라면 2기도 아니고 1기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사형 선고를 맞았어. 그럼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제 불법을 공부한 나는 그래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거야. 가능한? 네. 보살님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긴 하죠. 어차피 죽는 건 맞아요. 이 연습이 평상시에 돼 있어야 된다. 연습이. 평상시에 연습이 돼 있는 사람은 이제 보살님 말대로 담담하게 말씀하시네. 담담하게. 어차피 사람은 죽는 건데, 뭐. 처음엔 놀랐겠죠. 하면서, 나 죽나? 이제 더 살고 싶은지는 모르겠는데, 죽는 사람들은 더 살고 싶냐고 물어보면, 뭐, 더 살고 싶지는, 뭐, 그렇게 많이 살고 싶지는 않은데요? 라는데, 막상, 올해 내 죽어 이러면, 그러면 다들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뭐 어떤 심리가 있겠어요? 공포. 또, 이 심리는 뭘까? 내가 올해 지금 폐암으로 죽어요. 라면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불안이 있겠고, 공포심이 있을 거고, 뭐, 이런 등등의 그런 거겠죠. 평상시에 연습이 돼 있는 사람도 막상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당장은 며칠 또는 몇 달 마음을 갈피를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부처님 생로병사에 대해서 많이 사색을 한 사람들은 많이 받아들이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내가 그렇다는 건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나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되겠죠? 안 돼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잘 안 될 것. 여기서도 잘 안 되네. 그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친척 중에, 조카, 뭐, 우리 조카, 이제, 우리 조카도, 제 조카도 이렇게 뭐, 직장암인가 뭐, 걸려가지고 엄청 20대인데, 그러고 이때 생사를 헤매고 있어, 지금. 근데 여기도 지금 그러네요. 마음은 참, 이런 이제, 불가항력적인 것이 생겼을 때는 마음이 참 견디기가 힘들어요. 이제, 우리 이렇게 명상 수행자들은 항상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부처님께서, 우리 불교의 수행 방식은 항상 부처님도 생로병사를 관찰하고 출가를 하셨거든요. 태어났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관찰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수행. 다른 게 수행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윗바사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이거는 이제 사마타고, 생로병사를 깊이 관찰한 게 뭐겠어요? 내 주변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어도, 병든 사람이 없어도, 병든 사람을 보면, 죽는 사람을 보면, 그것이 마치 내일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 깊이 관찰하는 거예요. 내일처럼 생각이 돼야지 깊이 관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게 되면 계속 생로병사를 관찰하면 생로병사에 초연해지게 돼요. 죽을 수 있지. 누구나 죽는 건데. 내한테 그런 일이 생겨도, 근데 내 주변에 그런 일이 생겨도 담담하다면, 그럼 좀 약간 인간 같지 않은 그런 게.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초연하고, 아들, 딸 죽었는데 초연하고, 이럴 때는 이제 담대하다 할 수는 있겠죠. 무심한 건 또 다른 거예요. 무심하다 한 거하고 담대한 거는 좀 다르죠? 이제 아들이 죽은 어머니, 의외로 담담하시더라. 담담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담담하신 분도 간혹 이렇게 있어요. 이큐 선사에, 일본의 이큐 선사가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하시다가 수행 정말 잘 안 되네? 그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하여간에 이제 유언장 비슷하게 아들에게 남기는 말을 적고 가셨는데,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 경책하는 말을 너무 이렇게 열심히,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인생은 무상한 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담대하게 글을 쓰시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큐 선사는 그 어머니의 그런 그 담대한 말씀을 듣고 수행을 더 열심히 해서 일본에서 가장 재치 있는 스님이 되셨대요. 그래, 이큐 선사가 돌아가신 날인가, 어떻게 한 날이 1월 정월 9일인가 그런데, 일본의 그 재치 날이라고 그런 날이에요. 그 이큐 선사를 기념해서 그렇게 재치 날이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 하여간에 내 주변에 누군가가, 특히 어머니가 담대하다면, 생로병사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병들어가지고, 폐암 사기야, 오늘 갔더니. 폐암 사기야. 그런데 아들, 딸이 오히려 더 걱정하고, 어머니는 담대하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뭐. 하면서, 내가 좀 잘못 살아가지고 이렇게 폐암 걸렸군. 이러면서,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부처님의 그 신법을 잘 전수를 받아서 수행의 도구로 삼겠다. 나는 비록 암에 걸렸지만, 그래도 몸을 잘 관찰해서 죽음에 이르든 아니면 이렇게 폐암을 극복하고 완치를 시키든, 어쨌든 이것은 정말 훌륭한 수행의 기회야. 나한테 이렇게 훌륭한 수행의 기회가 왔다니, 얘들아 나에게 축하를 해주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님이 그러면 당연한 거고, 스님이 나 폐암 아파요, 이제부터 죽는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황룡사 다 공중분해 시키고, 저는 떠날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내가 어쩔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여러분, 저한테 훌륭한 수행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폐암으로 죽게 되거든, 반드시 극락왕생 할게요. 제가 극락왕생하는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줄게요. 그래서, 밤낮없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따불 관세음보살, 그렇게 계속 수행 정진한다면 여러분도 얼마나 좋겠어요. 신도분들한테, 우리 스님이 저런 스님이었어. 역시 내論이 틀리지 않았어. 스님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찾을 때, 이제 저는 아직 건강해요.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내가 폐암 사기, 위암 사기, 무슨 암 사기, 혹시라도 그런 판정 받았다면, 걱정 한번 하지 말거라, 얘들아.
이 엄마는, 이 아빠는 반드시 극락에 왕생하려다. 일부러 극락에 왕생하기 위해서 일부러 죽음을 발언하는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멋진 교회니. 이 기한 내에 내가 극락 왕생 수행을 완성하지 못하면 이 부끄러운 일이다. 오히려 좋은 기회니 내가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방해하지 말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울고불고 하면 수행이 흩어진다 얘들아. 그래서 내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너희들도 같이 수행해다. 이 어머니, 이 애비가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그 공덕을 지어주고 기도 같이 해주고 그렇게 해주라 라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어머니 절에 다니더니 역시 부처님 같아 라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그렇고 이제 다른 얘기는 여러분들 아리백은 다 알죠? 아리백. 네, 지난 대선 때 온 국민들이 아리백을 알게 됐어요. 리뉴얼 에너지 100% 하는 게 아리백입니다. 리뉴얼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100% 하는 걸. 여기에 이게 이제 에너지죠, 에너지. 석탄 발전으로 하는 에너지는 리뉴얼 에너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석탄 발전 아닙니다. 그러면 천연가스 LPG, LNG, 천연가스로는 하는 것은 그 전력을 생산하면 그러면 아리백에 들어갈까요? 아닐까요? 천연가스 아닙니다. 천연가스 아닙니다. 그러면 뭐 석유는 당연히 아니겠죠. 석유는 당연히 아니고 그 다음에 원전으로 이렇게 전력을 생산해서 하면 리뉴얼 에너지 100%에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원전도 안 됩니다. 원전도 리뉴얼 에너지 쪽이 아니에요. 이 유럽에서 이게 원전이 기냐 아니냐를 좀 논의를 했었어요. 심각한 논의. 한때는 아니었다고 했다가 또 겼다고 했다가 원전도 이제 재생 에너지는 사실은 아닌데 탄소 제로죠? 재생 에너지랑 탄소 제로는 약간 달라요. 탄소 제로 하는데 원전도 넣어줘야 되지 않냐? 프랑스가 이제 원전 선진국이거든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기도 했다가 아니기도 했다가 그 각국에 따라 좀씩 다른데 리뉴얼 에너지는 아니에요. 탄소 제로 할 때 이렇게 그 원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는 논의가 있지만 리뉴얼 에너지는 아니라고. 재생 에너지는 아니잖아. 그럼 재생 에너지는 뭐겠어요? 태양광, 그 다음에 수력, 또 풍력, 땅에서 하는 지열 에너지 이런 거거든요. 또 바이오. 왜 이렇게 우리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이걸 연료를 해가지고 되는 이런 것들도 역시 리뉴얼 에너지겠죠. 근데 이제 전 세계에 빅테크 업체들은 대기업 업체들 대표적인 게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은 하청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면 거기서 이제 애플 같은 데는 반도체를 하잖아요. 아리백이 2030년까지 아리백을 달성하지 않으면 너희들 걸 쓰지 않겠다라고 일찍부터 몇 년 전부터 선언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준비되어 있나? 우리 대통령께서 620조인가요? 600조 이상, 630조인가요? 650조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경기도에 반도체 클러스터라면 어떤 반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정을 다 모으는 대단히 그걸 경기도에 설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어제 했죠. 그래서 300만 명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우리가
600조라면 작은 돈이지. 1년 예산이 우리가 650조인가 그러거든요. 600조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냐? 할 수는 있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부에서 600조를 들여가지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뭐 AI, 뭐 로봇 이런 것들을 중점 사업을 두어서 쫙 이렇게 했으면 국가에서 주도해가지고 미래 사업을 이렇게 한다면 비록 이 돈은 모두 다 빚으로 하겠지만 국채를 발행해서 다 하겠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이미 몇 년 전부터 삼성이나 SK나 이런 데에서 우리 뭐 어디 평택에다 100조 뭐 몇십 조 투자하겠어요. 뭐 이런 것들 벌써 그런 것들을 이미 발표한 걸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새로 하는 것보다는 과거 정부 시절에 많이 이렇게 했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아무 말 대잔치면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다 우리가 이제 이걸 딱 하면 반도체 300만 명 일자리 달성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이렇게 보기가 좋습니까? 대단한 발표잖아요. 근데 이런 대단한 발표에 신문에서나 대단한 발표라고 이렇게 발표 써주지만 뭐 여기저기서 와 탄성을 흘러나오면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웅성웅성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말한 대로 이게 그 껍데기 남이 해놓은 거 전에 해놓은 걸 다 긁어다가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내가 전력 얘기를 왜 끊었겠습니까? 이 반도체 이렇게 하려면 이게 모두 다 리뉴얼 에너지, RE100을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100%를 해야 되는데 원전을 하겠다라잖아요. 요 얘기를 해놓고는 왜 원전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난 이해가 잘 안 가. 요걸 한다고 해놓고는 목적은 이건 것 같아. 원전을 발전시키겠다라고 이게 목적인가? 이거는 뒤에는 이거는 이제 간판이고 뒤에서는 원전 도대체 이 정부하고 원전하고는 뭐가 관계 있길래 맨날 원전 한다고. 원전은 안 돼. RE100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전력 송전 문제. 우리 정말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송전 문제. 송전 문제는 우리 서울 경기도 지역으로 인구가 밀집되면서 우리는 땅에다 이렇게 파이프 매설해서 전기 보내면 그게 다 전기가 이렇게 집집마다 다 되는 걸로만 생각하지만 이게 땅에 묻는 것도 묻어서 전력이 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력에는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자기장이. 다른 말로 하면 정전기. 정전기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거대한 관으로 전력을 송전하고 그 옆에다 또 관을 묻어서 송전하고 한계가 있어요.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돼요. 전력을 송전하려면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정전기 문제로 잘못하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정전기 문제로 송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저게 아니더라도 전선으로 이제 고압선으로 해서 고압선 모두 다 싫어하잖아. 그 문제 아니더라도 송전할 때 고압선 때문에 다 송전 못한다고 막 난리인데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무 밀집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압선도 안 되고 밀집돼서 더 이상 서울 경기 지역으로 들어가기 어렵고 우리나라 전력이 서해안 지역하고 저 강원도하고 여기 좀 원전하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송전이 어려워요. 이게 불가능해. 사실 원전을 지어도 원전을 10기를 지어도 송전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이거 발표만 맨날 하고 원전해도 그래 원전해도 돼 하면 뭐 하냐고. 송전은 못 하는데 그런데도 계속 주장을 하는 거 보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송전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사실 전력은 경남, 전라도 남아요. 전라도 지역하고 경상도 지역 전력 돌리면 막 돌리면 100% 돌리면 남는다고.
100%못 돌려요. 남아 돌아요, 전력이. 남아 도는 건 아니지만 100% 돌리면 남아 돌죠. 100%안 돌리니까 안 남아 돌진 거지. 이게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으로 산업을 이전을 해야 돼요. 이쪽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600조, 그래, 600조 좋습니다. 네, 울산에다 만들어주세요. 울산, 포항에다 만들어주시고, 경주에도 좀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반도체는 그러면 반도체 클러스터 해가지고 꼭 중앙 집권화해서 한 군데만 만들어야 되냐? 또 그게 아니에요. 이게. 반도체도 여러 지역에서 반도체 공정이 그냥 하나의 공장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십각 공정 무슨 나도 모르겠어요. 공정이 많아. 반도체 공정이 막 쭉 있는데 이제 삼성에서 있다 하더라도 삼성 밑에 하청 업체들이 수백 개나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팹리스라고 이렇게 설계하는 데도 있고 막 다양합니다. 주문 생산하기도 하고 등등의 이 반도체 산업은 한 곳에 밀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제도 김정은 뭐랬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적국이다. 헌법에 기입하겠다. 이제 적화 통일하겠다는 식으로 하잖아요. 우리 대통령은 그래 해볼 때는 해봐. 우리가 대갚아준다. 더 많이 갚아준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피해가 크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북한에다가 인명피해밖에 줄 게 없어요. 산업시설이 있어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폭격을 많이 해봐야 사람 죽이는 거, 좀 대량살상이잖아. 사람 죽는 것도 우리가 더 많이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인구 밀집돼 있잖아요. 그리고 주요 시설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이 미사일 한 방, 그 미사일 한 10방, 한 100방 정도 때리면 못 맞거든요. 아무리 그걸 패트리어트 이런 걸 아이언돔 이런 게 아무리 훌륭해도 많이 쏘면 다 못 맞거든요. 반도체 공장 주요 SK 하이닉스, 삼성 반도체 공장 때려요. 그리고 울산에 여기 석유화당지 미사일 몇 개 때려요. 저 원전 있는데 원전은 기장하고 경주하고 그 미사일 몇 방 때려요. 저 화력발전소 있는 거기다 몇 방 때려요. 이래 되면 그냥 마비돼요. 그냥 우리는 그냥 끝장나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방산 무기가 전투기가 좋고 미사일이 대단하고 저 잠수함이 이지스함이 엄청나고 막 아무리 그래도 그 옆으로 미꾸라지처럼 와가지고 지역에 있는 주요 이렇게 그 공장들이나 주요 시설들을 파괴하면 그렇게 해서 이긴들 근데 이겨봐야 뭘 이긴다는 거지? 북한에서 평양 때리고 원산 때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도 막대한 피해를 입겠죠. 사람이 죽으면. 근데 그 피해는 우리가 너무나 커요. 너무나. 이런 전쟁은 우크라이나 보면 알잖아요. 보면. 그냥 무조건 막 때린다고 해서 거기에 다 죽는 게 아니거든. 다 방공에 들어가고 하면 아무리 미사일을 퍼부어도 또 죽이면 안 되지만 죽는 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참 난감합니다. 그럴 게 아니고, 네, 북한하고는 화합을 잘하고, 또 이 산업들도 지방 이전, 반도체고 지방에 많이 이전해서 우리나라 전 지역을 반도체화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알고 있는 이 울산 총구석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불교를 연부를 하고 있는 스님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배운 것도 없는 스님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도대체 뭐냐고. 그리고 5분 또 남았으니까 이왕 얘기하는 김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기사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그냥 지나버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치우치면 또 윤석열 비판하면 막 뭐라 그러고
뭐 이재명 비판하면 좋다고 그러고, 이재명 비판하면 또 막 뭐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중립을 원하진 않아요, 저는. 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욕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윤석열 칭찬하면,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윤석열 칭찬하면, 저런 이상한 멧돼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재명 칭찬하면, 저런 그 배은망덕한 막말을 하는 그 음주운전자, 범죄자,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다 같이 우리나라의 훌륭한 정치인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언론은 정말 이제 이렇게, 뭐랄까, 언론은 완전히 기울어지는 것처럼 진실이 드러나야 되잖아. 이재명은 이번에 이제 그 영상을 보면 정말 잔인하더라고. 그 60대 중반이랬네? 그 할아버지가 정말 연습을 거의 그 테러범 암살자 수준으로, 그 뭐, 암살자 수준으로 한 것 같아. 거의 특수부대 출신이지 않겠나 할 정도로.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 원한이 있어서 이렇게 칼을 들고 이렇게 찌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찌를 때는 배를 찌르거나 뭐 이러지. 여러분들 내가 미워서 나를 찌르려면 어디를 찌르겠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가면 이렇게 푹 찌르는데 보통 배 찌르고 뭐 이러지. 이게 목을 찌르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목을 찌르는 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목을 찌르면 탁 피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한다 해도 대단히 연습을 많이 필요한데, 진짜 연습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목의 정확한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정말 구사일생이 뭐냐면, 옷깃 있잖아, 여기. 와이셔츠 옷깃이 얼마나 두꺼워. 세상에, 나도 와이셔츠 입고 다녀야 되나? 근데 와이셔츠, 여기에, 이거 안 닿았으면, 근데 이걸, 사실 여러분들 이제 과도로 이렇게 와이셔츠 하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거든요. 이 칼이 미제 칼인데, 거의 이제 그 총에다 꽂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무기로 쓸 수 있는 칼이었던 거야. 그 칼이 양날인지 아니까 그 양날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갈았어. 그 칼을. 굉장히 그런 칼이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신기하고, 그 칼을 양날을 갈아서 끝이 뾰족하게, 그야말로 이제 꼬챙이처럼 뾰족하게 완전 갈았더라고요. 그거니까 이제 와이셔츠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와이셔츠 처음에 안 뚫어지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또 밀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한 상태로 이렇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와이셔츠 아니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을 거고, 와이셔츠 때문에 이제 그나마 좀 그랬는데, 그 와이셔츠를 그 증거물인데 증거물인데 그거를 경찰이면 당연히 수거해서 증거물로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방치를 하고 그냥 버렸는가. 경찰이 버렸나? 경찰이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에서 버렸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민주당 당 직원이 이제 그 와이셔츠를 찾아다니다가 이제 수거물 업체에서 있다라는 거라고. 수거업체가 개인한테는 안 준다 해서 경찰한테 찾으라고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겨우 찾아와서 그게 와이셔츠 옷깃을 이제 와이셔츠를 했거든요. 피가 흥건하니 그랬거든요. 그런 거 하고, 왜 경찰이 그렇게 수사를, 증거물 확보가 제일 먼저 중요하고, 의사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증거물 확보가 중요한데 버린다는 거는 일부러 증거물을 유기하거나 증거물을 이제 지금 뭐라고 하지? 없애는 걸? 인멸. 증거인멸. 그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닌가? 아주 합리적으로 의심이죠. 그리고 이게 테러 현장도 사실 보존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존하지 않고 실려가 이제 15분 만에 현장을 물청소해서 다 청소해버렸다는 거잖아. 말도 안 되잖아요.
현장 그래도 며칠 동안은 보존을 해야 되는데 경찰들이 갑자기 문 열고 와가지고 생수 뿌려가지고 또 먹는 생수를 몇 번, 먹는, 얼마나 급했으면 10여 분 만에 그 사건 현장 거기를 물 청소를 해버리고 폴리스 라인도 설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들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고도 주변 인물들도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신문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주변 인물 소환도 안 하고 핸드폰 포렌식도 하나도 안 하고 또 이제 뭐 테러범 이 사람이 이름도 밝히지 않고 뭐 이제 편지 이런 것들도 전혀 밝히지 않고 그런 것들을 밝히는 이유도 밝히지 않고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은 정말 이거는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그 민주당 측에서는 자꾸 요구를 하죠. 이거를 수사를 제대로 해라. 수사를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고 텔레비 한 번씩 나와요. 뉴스에. 그러면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저 국회의원들은 뭐 이재명 무슨 방탄이냐? 이재명 당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게 아니고 지금 말한 대로 수사가 이건 암살 시도고 그 총리급의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이제 국민들의 한 50% 정도가 투표를 한 이분을 찍은 사람인데 그렇게 너무 수사를 무마하듯이 아무 일 없었던 식으로 해버리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된다. 물청소 시킨 사람은 누구고 왜 그거를 바이러스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왜 언론을 이렇게 했느냐 등등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여러분들은 또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은 뭐 하는 거냐? 이제 방탄이냐? 이제 이렇게 뉴스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저런 걸 보더라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저런 거구나. 우리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부를 하세요. 네, 질문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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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됐다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수술 잘못하면 감염될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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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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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렇게 절에 오래 다닌 사람도 절에 30대부터 나이 60대까지 30년을 다닌 사람도 나이 80이 넘으면 절에 안 와요. 기도하러 가면 기도 안 해요. 그냥 텔레비 보고 잘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절에 30년 다녀서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사람은 몇 프로일까?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초하루도 다니고 기도를 불교대학도 다녔는데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집에서 하는 분이 100%다 기도를 열심히 할까? 50% 열심히 할까?
30% 열심히 할까? 그래서 보살님이 생각해도 30% 내외 정도 하겠죠. 나머지 70%도 안 해. 그러면 30년을 절에 다녀서 80이 넘었다는 것이 몸이 안 좋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절에 안 다니는 사람이 나이 50대든 60대든 정말 이제 사경을 헤매고 몸이 정말 안 돼, 세균까지 감염돼서 막 이렇게 하는데, 광명진원을 외우세요. 관세음보살을 하세요. 지장보살을 하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는 분이 몇 프로겠냐고. 그러니까 답답해. 옆에서 보면 답답해 죽겠지. 울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분한테 관세음보살 좀 해보세요. 뭘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10%도 되지 않아. 1%라도 100명 중에 1명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 친척이든 어머니 아버지든 뭐 친구든 가서 그래도 관세음보살 한번 해봐라.南無阿弥陀佛를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이렇게 권하지만 참 이게 그게 그래요. 이렇게 내가 폐암 사기에 걸린 이것도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 수술 잘못해서 뭐 거의 뭐 뇌졸중 비슷한 이런 거를 갔는데, 수술까지 잘못해서 세균에 감염됐으면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몸이 뭐 다 망가졌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죽지 못해서 하는 거잖아요. 의학의 힘으로 살고 있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버텨야 되냐? 본인도 어떻게 버텨야 되냐? 그래서 본인은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이제 진짜 발심한 스님도 그걸 못해요. 이겨내질 못해요. 정말 평생 수행한 스님도 그 수행한 스님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은 이걸 수행으로 삼아서 이먹고 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면서 하겠죠. 나머지 한 세네 명은 하다 말다 정신이 들다 말다. 나머지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병에 걸리다. 원망하고 한탄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수행한 분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100명 중에 1명도 없어. 수행을 삼아서 이렇게 내가 아픈 것이 수행 1000명 중에 1명이라도 얘기라도 해가지고 설득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나 말고 또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도 똑같은 거예요. 가족도 내가 이런 병에 걸렸으면 가족도 같은 병에 일시적으로 드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폐암 사기야. 그러면 그 자식들도 폐암 사기는 아니더라 폐암 일기 정도는 겪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자식도 똑같이 그 병을 같이 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래도 절에 좀 다니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관세음보살 본품이라도 읽으세요. 지장보살 본원경을 하고 광명진원을 좀 하고 이게 좀 통해요. 평상시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통하는데 절에 전혀 안 다녔던 사람들한테는 관세음보살을 하세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제 여러 가지 판란이라고 그러죠. 병고액란이라는 것은 크나큰 재앙 중에 하나죠. 병고액란에 들었을 때는 정신을 못 차리니까 가족들도 정신을 못 차리게 돼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죠. 마음도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 건강한 여름, 건강했을 때 여러분들 하루빨리 발보리심에서 몸이 아플지라도 정신을 놓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평상시에 많이 만들어 놔야죠. 그렇게 하는 방법 말고 내 보살님처럼 기도해주고 이제 그렇게 해줘야죠.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 기도하지 말고 여기 네. 그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공부를 하세요.